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보모터스 이주환 상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세미나는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시장 전망과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60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미래차로 전환되면서 기존 전장 부품 업계들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미래차 융합 기술 트렌드와 정부 정책 동향, 세계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미래차의 융합적인 용어로 케이스로 대변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케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래차 전장 기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장 기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전통적인 엔진의 부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내연기관과 디젤기관의 업체들이 미래차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친환경이나 자율주행차나 또한 기타 커넥티드 모빌리티로 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인 가서 우리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는 4차 산업의 직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모든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융합되는 상황으로 돌입됐고 이것에 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기계 부품 업체로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업종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우리의 중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모든 산업의 전장화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과 그에 대한 내용과 저희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4차 산업은 다양한 영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차, 3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제 3차에서 4차로 오는 것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물론 4차에서 5차는 더 짧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 시대에서 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전장 부품으로서 또 전장의 산업으로서는 지금 매우 복잡성에 우리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는 실제 마이컴이 없었고 제가 한 30년 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었습니다. 엔진 ECU도 없었고 단지 트랜지스터나 일반 소자로 전장을 대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율주행이나 기타 새로운 기술들과 이제 융합되는 그런 시대에 오면서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엔지니어들은 눈에 보이는 기술로서 표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내야 할 것입니다. 본 화면처럼 많은 복잡성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미래차 관련 정보 동향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19년 10월에 발표된 건데
미래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차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있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볼 때는 2030년 내에서 굉장히 산업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도 2030년에 나름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래차 관련 정부 정책 중에 전기차, 수소차 또는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영역으로 보면 사실 전기차라는 것은 수소차 영역이 다 수소차는 전기차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따로 국한된 영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이나 수소 저장이나 공급 관련된, 물론 거기에 요소 부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밸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차는 전기차든 수소차든 전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한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핵심 요소는 인지와 제어와 액추에이팅 이 3가지 영역을 갖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 AAS로 대변되는 그 모빌리티 그 플랫폼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2가지 추가해서 5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차 전장 부품에 대한 세계 전망을 보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동차를 처음 전장을 접할 때는 실제 전장 부품들이 마이컴도 없었고 굉장히 극소수였는데 이제 현재 2021년 현재 2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한 차종의 ECU가 30개에서 50개 정도, 물론 그 중에 융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0개에서 50개 정도 됐고요. 특히 코딩 라인이 한 2억 라인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코딩 라인 수라는 게 자동차는 마이컴이 많아지면서 이제 코딩 라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코딩에 대한 파일 저장으로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 보면 예측되기는 한 70개에서 100여 개. 물론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또 융합되는 과정에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전장품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 라인은 10억 라인이 될 거고 메모리 용량은 한 525메가바이트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커넥티드 케이스로 대변되는 그 융합되는 부품에 대한 것도 늘어날 거고요. 또한 전장 부품도 이제 60% 이상. 물론 이게 분리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복잡도는 증가되고 또 복잡도 증가의 핵심 요소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문제, 리콜의 결함수가 현재 한 70% 정도 차지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증가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차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가 이것으로 인한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래차의 기술은 이 4가지로 융합이 됩니다. 과거엔 다 개별적으로 됐다가 이제 점점 이제 융합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 융합되는 과정도 극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조금 더 기술의 아주 급격한 진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극도의 신뢰에 확보된 자동차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주행 레벨이 5단계가 있는데 3단계 이상을 가게 되면 모든 제어권을 이제 차가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에 대한 모든 품질이 정말 퍼펙트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인공지능의 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한 예측은 학자마다 다르고 또 많은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다른 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IT 융합이나 주행 융합이나 디바이스, 동력 융합들이 융합이 돼서 이제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 융합된 영역으로 미래차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케이스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커넥티드 비클에 보면 지금 뭐 한 24개, 5개의 컨텐츠가 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인 비클이나 아웃 비클의 영역이 더 연결되면서 모든 산업과 또 디바이스와 이런 또 모빌리티와 융합되는 그런 커넥티드 기능으로 융합되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보셨듯이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도 OTA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또는 사이버 세큐리티나 이런 영역, 또 부품도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부품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울트라소닉 이런 센서들의 대변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가면 이런 것도 융합되는 과정에서 좀 더 가격은 낮춰지고 기능은 고도화되는 그런 자율주행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빌리티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내 자동차사나 세계 메이저 자동차사들이 이 자동차에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킥보드를 비롯한 UAM이라든지 이런 비행체와 좀 더 융합되는 모빌리티로 가고 이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거냐 이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슈화된 게 수소차입니다. 사실은 원가로 보면 전기차의 금액보다 수소차는 원가 요소는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배터리나 모터나 또 수소와 융합되면서 좀 더 낮아지는 가격대로 간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방향도 다양하게 기술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미래 융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별도로 현재도 그렇겠죠. 미래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친환경차가 분리됐지만 앞으로는 이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또 부품도 융합이 되고 이런 부품 수도 줄어들면서 고기능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의 반도체나 전자부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의 문제점, 자동차 반도체의 문제점들이 심각한 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삼분모터스뿐만 아니라 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 자동차 부품의 반도체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비클 내의 부품의 융합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외부와 아웃비클에 대한 익스트라 비클에 대한 영역도 이제 점점 더 융합되는 거로 갈 것으로 보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바퀴로 굴러가는 컴퓨터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SDV라는 표현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비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인비클이든 아웃비클이든 모든 부분이 이런 소프트웨어로 융합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 미래차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회사도 이제 어떤 영역에 속해 있든 간에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그림이 사실 지금 전통적인 디젤기관,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5년, 10년 전 또는 20년 전의 그 속도, 변화의 속도보다 앞으로 3년, 5년 뒤에 그 과정의 속도는 많은 변화가 엄청난 스피드로 변할 텐데요. 이 퇴출 기술 부품 공급업체에 속해 있는 많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내가 갈 것이냐, 어떻게 다른 부분의 속성들을 내가 내 비즈니스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부품 업체만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관된 부품 회사들과의 융합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산업도
내가 모든 것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융합과 위험과 투자 비용을 분산하고 또한 분담하는 융합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는 인력도 확보하고 방향도 모색하고 또는 2트랙, 3트랙으로 준비해야 이런 영역에서 내 영역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커넥티드 비클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요. 전략에 따라 다르고 또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은 이제 현재는 2.5단계, 3단계 정도는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5단계, 3단계 이내에서는 제조사의 책임 영역이 운전자의 책임 영역에 국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DAS로 소통되는 자율주행 차들은 경고를 주고 운전자들이 핸들을 잡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레벨 3로 가서는 모든 책임은 제조자 책임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자 입장에서 특히 저 같은 제조사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그 퀄리티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퍼펙트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죠. 우리가 테슬라의 과거의 사건을 보면 주행 과정에서 하얀색 도장된 트럭을 구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극한적인 상황에서의 오류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레벨 3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VTX 통신 기술이 매우 중요한 표준화하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듯이 지금 국내에서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VTX로 5G 베이스로 갈 거냐, 그러니까 셀룰라 VTX로 갈 거냐, 웨이브 통신 기반의 VTX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상당한 어떤 이제 고민에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S라든지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은 전부 다 웨이브 통신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5G VTX로 가야만이 이게 여러 가지 표에서 보듯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별로 이제 조금은 다른데요. 저희 나라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일부 나라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융합된 어떤 하이브리드로 개념으로 가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5G VTX로 해서 미래차에 대한 통신 기술의 로드맵을 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주행의 요소 기술을 보면 정보에 대한 인지 기술이 있고요. 또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판단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제어 기술이 있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과정도 이 약간의 어떤 타임 딜레이가 있다든지 어떤 오류가 있으면 실제 인지하고 사람의 속성을 가진 눈으로 인지하고 발로 페달로 브레이크 밟는 이 리얼타임에 급속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오류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실제 어떤 자율주행의 사고가 예를 들어서 극한적인 사고에 내 생명을 위험을 미친다든지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의 모든 인터페이스 되고 이 과정의 많은 복잡성의 요소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의 미래차로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SO 169라든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라든지 이런 프로세스 또는 아키텍처 이런 다양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현존하는 기술로서의 우리가 개발하고 앞으로 미래의 또 다른 영역을 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요약했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로 자료를 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미래차에 대한 모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현대도 이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빌리티의 플랫폼의 사업은 MAS로, 마스로 대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플랫폼의 서비스 플랫폼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SaaS라든지 TaaS라든지 Daa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은 역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 데이터로 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모빌리티를 연기하는 이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혁신의 미래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30년이 중요한 변수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 디젤기관보다 전기차가 원가 측면에서 판매가 측면에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오고 더 싸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던져주고 싶은 것은 앞으로 2030년은 아직 6, 7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 측면에서 2트랙, 3트랙을 준비하되 분명히 전장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글로벌 메이저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이 케이스로 대변되는 친환경차 또는 미래차로 대변되는 거죠. 커넥티드 비클이든 모빌리티든 자율주행이든 이런 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회사들이 전동화로 선언하고 가고 있습니다. 본표에 보듯이 폭스바겐이나 BMW나 GM이나 토요타나 모든 회사들이 전동화 내연기관, 디젤기관을 이제 생산을 안 하고 다른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전통적인 현대기아 쌍용이나 GM이나 르노 삼성이 이제 전기차를 전략적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소형차를 만드는 MS 오토텍이나 기타 캠시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소형 NEV 측면의 소형 전기차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 로드맵을 가지고 생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로 대응되는 주행 저항에 대해 최소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체 배터리처로 대변되는 배터리의 밀도를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거고 있고요. 또한 충전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완충 급속 충전이나 저속 충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연기관, 디젤기관의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시간대에 고객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최소화하지 않으면 또한 고객의 불편함이 굉장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동에 대한 최대화를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될 문제, 특히 전장부하에 대한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래차로 가면 전장 부품이 70개에서 유닛들이 한 100여 개 탑재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하들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차로 가면 시트에 모터만 해도 한 19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트 안에 19개의 모터가 이로 인한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부하를 최소화하고 이 모터나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파워는 크고 효율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해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T의 소비나 변환에 대한 효율을 최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로 가면 실제적인 이제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의 표준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차종이 많아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적은 차와 대형차 이것들에 대한 영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장착의 표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배터리가 뭐 이게 파우치든 각형이든 원통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배터리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CTO로 대변되는 코스트, 토탈 코스트의 그 오너십을 감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경쟁력에 대한 영역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에 대한, 물론 플랫폼이 하나로 가게 되면 기존 부품들하고의 호환성의 문제는 영역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이게 가는 순간 여기에 맞는 부품 개발을 새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연기관, 디젤기관을 쓰는 공용화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매스 프로덕트이 가면 이 플랫폼으로 인한 어떤 기술 원가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로 가면 기술의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 인버터, 변속기, 감속기, 공주 열관리로 갈 수 있는데요. 특히 변속기, 감속기로 가서는 지금은 현재 1단 변속기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단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변속기의 강점을 가지고 미래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품 요소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통적인 내연 디젤 기관차와 전기차의 부품 수를 비교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보통 22,000개에서 한 12,000개, 더 줄이면 한 융합되는 과정에서 한 6,000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미래차로 가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비클이나 여러 가지 부품과도 또 융합으로 가면서 부품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융합되는 과정에서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티어다운한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 8가지의 어떤 혁신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것을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또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분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미래차에 대한 전장 기술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과거에 70년대의 자동차와 이제 20년도, 21년도 대비되면서 이제 미래차의 진입에 있어서 초융합 기기로 영역이 되고요. 이 자동차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전자화되는 기기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가면서 이 기능 혁신의 90%가 고신뢰도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영역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특히 최근에 그 도요타 사태 이후에 더 소프트웨어 영역과 반도체 영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필드에 문제 나왔던 이런 전장 부품들의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213건, 71%에 해당되는 문제점들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규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문제들은 특별히 NTF라는 규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미래차의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예측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요구하는 이제 리퀘어먼트를 분석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존하는 기술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AFS라는 것, 오토모티브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ISO 262의 기반이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통신 기술이라든지 또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오토사라는 아키텍처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짜라는 또는 V 모델로 해라 또한은 MBE로 되는 모델 베이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LM으로 국한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추적 관리가 돼야 된다. OTA라는 주행한 오버 더 탑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자동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신뢰성에 대한 요구 사항도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로 관계되는 EMC 또는 세큐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에 대한 기술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장 부품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전장 미래차는 이제 초연결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 내에서만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IoT로 연관되는 외부의 디바이스, 외부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이런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통신망의 복잡성도 또한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차들은 누가 과연 베네핏을 가져갈 것인가를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사에서는 물론 메이저한 자동차사들 벤츠나 BMW나 또는 도요타 이런 큰 회사들이 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부품사들이 많이 이런 베네핏이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부품 비부품에 보면은 실제 스타트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IT 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스타트업과 많은 융합을 갑니다. 또 M&A를 통해서든 또한 부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융합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창출되는 비즈니스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도의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도 이슈를 내적 복잡, 외적 복잡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적 복잡은 조금 전에 많은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 안에 있는 많은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통신의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복잡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복잡도는 이제 아까 통신에 대한 외부 통신의 문제, 그 다음에 법규에 대한 문제, 고객 어떤 외부의 어떤 공리적인 문제, 특별히 이 인식 제고나 공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자율주행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차가 내 운전자가 살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상해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판단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공리적인 문제도 외적 복잡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 외적 복잡도에 대한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내적으로서는 이런 네트워크 문제, 아키텍처 문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문제, 사이버 세큐리티 문제 이런 다양한 영역의 복잡도에 우리가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 복잡도는 외적 이슈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EMC, 전자파 환경 문제가 앞으로 크게 영향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외적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말은 현존하는 2021년 11월 현존하는 기술의 요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존하는 기술로 이런 기술을 외적, 내적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우리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이제 전자 아키텍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자 아키텍처의 변화는 그림에서 표에서 보듯이 이제 과거의 모듈에서 이제 앞으로 2030년 이후에 가면 이제 비클 크라우딩 컴퓨팅이라고 대변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차에서 OTA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일 때 이제 크라우드를 통해서 받고 이런 아키텍처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 반도체에 요구되는 수준이 많은 요구의 수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공중에 타고 있는 어떤 중성자라는 이런 영역에 인해서 디바이스가 영향을 받는 이런 것까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ISO 26266이 세컨 버전에 이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또 반도체들이 시스템 오브 칩화돼서 이것들이 점점 이제 하나의 그 칩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유니트를 칩으로 만드는 이런 영역까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새로운 전기 드라이버 트레인에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문제도 역시 있듯이 이런 서플라이어 체인의 문제, 이런 어떤 퍼처싱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좀 더 안전화된 세프티한 것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ISO 26266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세컨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때 퍼스트에서 세컨 버전의 차이점은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됐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파트 11에 반도체에 대한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소자부터 실제 이제 어떤 모빌리티에 영역되는 모든 영역에서 토탈적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마스터 타이밍 차트를 개발 프로세스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ISO 26262에 어떻게 기존 전통적인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와 영역을 오버랩 매핑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품사와 자동차사들, OEM들이 이런 부분을 코어해 가면서 현재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조금 더 아까 세컨 버전에 파트를 조금 더 구분하고 있는데요. 파트 11에서 반도체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파트 11의 반도체 소재 영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존적인 자동차 부품하고 유사한 어떤 프로세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든 리스크를 분석해야 되고요. 또한 하자도 분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안전을 기능을 정의하고 있고요. 구성 요소는 8가지로 대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것은 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AC로 국한되는 Q100이나 Q101이나 Q200에 해당되는 물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A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을 만족하는 소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과거에는 명시적으로 자동차사와 부품사들의 그냥 어떤 요구 SR로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ISO 26266이 아예 명문화해서 요구했다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요. SE로 대변되는 Single Event Effect라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주에 떠다니는 중성자 입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지구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에러인데요. 이게 이 중성자 입자가 디바이스에 논리적인 영향을 줘서 101가 01 또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든 논리,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고 어떤 기능에 대한 반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요타 사태 이후에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2018년 세컨 버전의 파트 11에서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는 ISO 26212의 어떤 프로세서, 사실 ISO 26212는 컬처입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컬처로 대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인증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따 엔지니어들이 모든 A부터 Z까지 소프트웨어를 짜고 하드웨어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런 ISO 26262 오토모티브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엔지니어들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떤 인증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내 메이저 자동차의 요구사항을 보면 반드시 오토모티브 스파이스를 만족하는 수준, 적어도 레벨 3 정도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O 262의 문화와 이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짜되 이런 오토사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짜라는 거거든요. 이 아키텍처의 의미는 실제 자동차 엔지니어와 부품 엔지니어가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A를 줄 테니까 내가 A를 주면 A의 의미가 뭐고, 그러면 업체가 B를 짤 때 A의 의미를 받아서 B를 짜면 나중에 A와 B를 맞추면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 아키텍처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은 이 서로 소통되는, 약속되는 것을 가지고 짜야만이 미래차의 전장의 어떤 소프트웨어 품질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세컨 버전에서 명시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커넥티드 비클이든 자율주행이든 모든 것이 인 비클이든 아웃 비클이 연결이 되는데요. IoT나 외부의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면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OBD2나 이런 극한적인 AV나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떤 USB나 이런 가지고 어떤 사이버 세큐리티 해커들이 해킹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OTA로 대변되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 실시간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해킹에 될 수 있는 노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그림의 박스에 그려보면 UN WP29에서 이제 2020년 6월부터 제정이 됐는데, 이게 21년 7월부터는 신규 차는 의무고요. 24년 7월부터는 모든 차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이버 세큐리티를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이 먼저 적용했고요. 북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국내에도 법규화할 움직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될 문제고, 앞으로 미래차로 가서는 내 차의 해킹으로 인해서 내 의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가 운행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요소 기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오버 더 에어라든지 폼웨어 오버 에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버 더 에어네요. 이런 어떤 그 OTA로 대변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가 너무나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걸 수시로 개선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거든요. 또 어느 상황에 대해서 에러가 생기면 이것을 또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또는 법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도 하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나의 밸런스성에 있는 기술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세컨 버전에서 ISO 262 세컨 버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티프라는 건데요. 이거는 의도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극한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주차한 것을 빠져나올 때 의도치 않게 어떤 어린아이가 공을 잡으러 뛰어나오는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테슬라가 하얀 트럭을 하얀 구름을 트럭으로 인지한다든지, 이걸 반대로 어떤 오류를 범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소티프에 대한 거는 실제 ISO 26261을 보완하면서
자율주행차에 조금 더 국한된 테스트 디벨롭이라든지 많은 영역을 좀 더 국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SO PAS 21448로 이 부분에 대한 소티프에 대한 조금 더 영역을 정의하고 있고요. ISO 126에서는 ISO PAS 21448을 따라서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소티프에 대한 영역을 ISO 161과 어떤 영역을 좀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거, ISO 161, 소티프, 사이버 세큐리티, OTA를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시고요. 요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전자파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SO 161에서는 일부 부분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EMC에 대한 영역이 매우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자파라는 것은 예전에는 EMC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EMC, EMS, EMR, EMF, EMP 이런 EMX라는 영역으로 모든 복잡성 속에는 이 전자파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O 26162에서 이 전자파 영역은 극히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EMC와 ES에 대한 시험, EMC와 ES에 대한 정전기에 대한 영역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제 그 EMC에 대한 영역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EMC에 대한 영역은 칩 단계부터 ECU 레벨, 비클 레벨 이렇게 또 이게 외부의 영역, 이게 종합적으로 복잡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능 안전 측면에서 이것들이 관리돼야 되고 이것들이 언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서드 버전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전자파 영역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안전을 위한 EMC 관리, EMC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사례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표를 제시해서 보시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능 안전에 대해서는 EMC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논문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해서, 물론 미래차라는 것은 친환경 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비클이나 모빌리티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은 13가지의 현재 법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세분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MC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 남았는데요. 저희 회사를 저희가 3분 모터스인데요. 저희 회사를 대비해서 여러분 회사와 당면을 하고 있는 현재 어떻게 업종 전환을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를 조금 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요구의 경영에 대한 문제가 물론 ESG로 environment, 어떤 social, governance 이런 어떤 ESG에 대한 경영과 시장 변화의 인식이 엄청난 우리의 문제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 상대로 경쟁에 있어서 우리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당장 지금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투자할 수 있겠느냐, 전장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점증적으로 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모터스 와서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경영진에서 바라볼 때 당장 우리가 어떤 툴을 사야 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아야 된다 이런 거를 건의를 드렸을 때 당장 전장 매출이 없는데 그걸 왜 뽑냐, 그거는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특별히
연구개발, 생산기술 전문 인력 문제, 또한 육성에 대한 거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또한 신생태계의 가치 사슬의 급격한 변화,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 그것은 이제 융합이나 협업이나 분야에 대한 파괴가 필요한데, 또 원팀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 가고 이거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네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와서 그런 부분을 가져갈 때, 저희 회사의 나름대로 R&D 전략을 보면, 제가 2년 정도 와서 전장에 준비했지만, 그 전에 자동차 회사와 많은 신뢰를 구축하면서 선행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숙제의 과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모기업, 자동차 회사들과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 선행 개발을 통한 신뢰성의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신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 부품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2트랙, 3트랙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회사에 가지고 있는 특화된 원천 기술의 분야를 가지고 제안도 하고, 또 자동차 회사들의 기회 있을 때 어떤 연결을 찾아서 이런 요소 기술을 찾아서 신뢰성 있는 선행 개발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전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전장 기술의 업체가 아닌데 왜 전장 기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은 고민이 되지만, 저희도 전장 업체가 아니면서도 실제 전장 준비를 부분적으로 해왔고요. 물론 그게 제어냐 전장이나 어떤 영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 기술은 전통적인 어떤 모타를 제어하기 기술은 전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전장 부품의 직접적인 엔드 아이템으로서의 전장 기술이지만, 그러나 제어 기술을 영역과 전장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장 기술의 영역으로 소프트웨어도 확보할 수 있고 하드웨어 기술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전장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게 ISO 169기도 해야 되고, 뭐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오토사의 아키텍처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롱텀입니다. 최소한 2년, 3년에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2030년 정도에 가서 우리가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본다면, 앞으로 6년, 7년의 기회를 통해서 이런 1년, 2년 과정에 여러분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면서 투트랙으로 전장 기술의 영역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장 기술의 영역은 물론 디지털 영역으로서 생산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툴에 대한 변화, 어떤 컴퓨팅 시스템의 툴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장 기술의 영역을 진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2년, 3년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미 과거 지난 건 어쩔 수 없겠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자동차 회사에 정년퇴직 하기 전에 한 4년, 5년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의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발짝을 딛고 나고 준비하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삼성모터스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 전장을 조금씩 누가 시작했지만, 제가 와서 2년 전에 시작하고 지금 2년 후에 지금 바라볼 때, 2년 전에 잘했구나. 그때 이거를 안 했으면 지금 2년 후에 이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서 요구하는 2년 전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지금 2년 후에 요구하는 수준에 봤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네 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 2년 뒤에 지금은 자동차에 GM이든 BMW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어느 수준에 들어와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전장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장이라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던 엔지니어들이 일부 있어야 되고 그 엔지니어들이 서서히 ISO 16961을 준비하시고 오토모티브 그거를 통해서 에이스파이스를 준비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FMEA나 오토사나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 툴에 대해서 구축을 하시고 그것들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시작을 함으로써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의 필수 조건인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적, 외적 환경의 요인들의 복잡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길은 또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기술, 앞으로 5년 뒤에 뭐가 올 것이냐,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또 과거에 지난 것을 안 했다,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기술이 뭐냐,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을 만약에 해결을 한다면 70%에 해당되는 불확실성한 소프트웨어 문제, 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전장업체가 아니래도 앞으로 2030년도에 그런 업체 해결할 수 있는 업체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